안녕하세요. 저는 행복하려고 결혼했지만 결국 배신과 기만으로 얼룩진 결혼 생활을 끝내야 했던 한 여자입니다. 요즘은 결혼을 안 하려는 젊은 사람들도 많지만 저는 결혼이 꽤 빨리 하고 싶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외로움과 가족에 대한 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엄마 아빠가 제가 어렸을 때 이혼하시고 엄마랑만 둘이서 살았어요. 저희 엄마는 억대 연봉 보험 설계사셨고 꽤 능력자셨죠. 그래서 아빠는 없지만 나름 여유롭고 부족함 없이 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때 엄마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퇴근하면서 타게 된 택시가 큰 교통사고가 나면서 돌아가시게 되었죠. 갑자기 엄마가 돌아가시니 저도 너무 힘들고 슬픈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와 함께 지내던 넓은 집은 저 혼자서 쓰게 되었는데 그 집의 적막함과 외로움이 사무치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멀쩡한 집 놔두고 따로 작은 원룸을 하나 구해서 살았던 적도 있어요. 엄마가 없는 그 집이 주는 외로움이 너무 컸거든요. 엄마가 남기고 가신 돈이 많았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은 크게 없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무사히 졸업했고 제가 그토록 원하던 광고회사에 취업도 하게 되었죠. 엄마가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내 취업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싶어서 취업 합격을 알게 된 날 오히려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취업과 동시에 살던 원룸은 정리하고 원래의 저희 집에 다시 들어가 살았어요. 엄마의 흔적을 애써 묻어두거나 외면하지 말자 다짐했죠. 그전에는 엄마 옷만 봐도 눈물이 너무 흐르고 엄마 생각이 너무 나서 그 집에 있는 게 힘들었는데 엄마를 위해 오히려 마음을 꿋꿋이 먹고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집도 잘 치우고 더욱 씩씩하게 살았습니다. 물론 마음을 단단히 먹자고 여러 번 결심했지만 그럼에도 제 마음 한켠에는 깊은 슬픔과 외로움이 남아 있었죠. 회사 생활도 바쁘고 나름 취미도 여러 가지를 하면서 정신없이 살았음에도 컴컴한 텅 빈 집에 들어오는 것이 참 싫더라고요. 사람의 온기가 있었으면 했고 그래서 빨리 결혼을 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결혼해서 가족들이 북적였으면 좋겠다 싶었고 사람 냄새가 났으면 좋겠더라고요. 하지만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던 것에 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진 않았습니다. 몇 번 남자를 만나고 사귄 적도 있긴 하지만 일도 바쁘고 마음에 꼭 들어맞는 사람도 잘 없었기에 금방 헤어진 적이 많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이 하고 싶거나 남자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그저 가족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지내던 도중 한 선배의 소개로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성지호라는 이름의 남자였는데 저와는 동갑이고 유명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사진을 보여주는데 인물도 너무 훤칠하고 괜찮은 겁니다. 게다가 유학파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인물 잘나고 직업도 좋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여서 좀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선배의 적극적인 추진 덕에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난 사람이라서 본인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인 건 아닐까 했는데 웬걸 만나보니 성격이 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저랑 소위 티키타카도 잘 맞고 대화가 너무 잘 통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남자도 저한테 이렇게 잘 맞고 재밌는 시간을 보낼 줄 몰랐다면서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약속을 잡게 되었고 또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종종 만나게 되었는데 그 남자 만날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레고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아, 내 운명인가 보다. 나는 저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막연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잘 만나오다가 1년 만에 결혼 약속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사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평생 가정주부셨고 아버지는 예전에는 가게를 하셨는데 그게 잘 안 되고 나서 더 이상 일을 안 하신다.
일을 안 하신 지 꽤 되었다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실질적인 가장이고 부모님의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드려야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미국으로 유학생활도 4년이나 했다고 했는데요. 유학, 특히나 미국이면 유학비만 해도 엄청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안 형편이 그리 좋지는 않은데 어떻게 유학까지 갔다 올 수 있었느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학교나 지자체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은 것도 있고 또 대출도 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출은 자기가 아직도 갚고 있다고 했고요. 그 바람에 모은 돈은 많이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도 좋고 연봉도 좋은데 비해 모아놓은 돈이 꽤 적은 편이었는데 부모님 생활비에 대출까지 갚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남자는 저한테 쥐뿔도 없으면서 결혼하자고 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오히려 막 여유롭지 않은 환경인데도 너무 열심히 잘 살아왔구나. 부모님 도움보다 본인 힘으로 아등바등 살아왔구나 싶어서 멋지더라고요. 또 결혼에 있어서 집이야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있으니 걱정 없고 돈도 더 모아둔 사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서 모은 돈도 꽤 있고 원래 엄마에게 받은 재산도 있고요. 그래서 결혼해서도 시부모님께 계속 생활비 보내드려도 된다고 했죠. 그 남자는 너무 고마워했고 저 같은 여자를 만난 게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 같다고 했습니다. 제 입장에선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나갈 수 있으니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그 남자네 부모님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 너무 좋으신 분들인 거예요. 인상도 좋으시고 성격도 선해 보이시더라고요. 게다가 저한테 몹시 예의 차리시고 조심하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인데다 저는 부모님도 안 계셔서 오히려 만만하게 보고 막 대하실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는데 오히려 예의 차려서 조심해 주시는 부분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 결혼을 안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비시댁 형편이 좀 어렵고 그 남자가 결혼 후에도 계속 시부모님 생활비를 드려야 된다는 게 누군가에게는 결혼에 있어서 큰 결격 사유일지 모르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그 정도는 저에게 크게 어렵거나 힘든 일도 아니었고 오히려 남편도 시부모님도 다 좋은 사람들 같아서 더더욱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고 결혼 후에도 너무 잘 지냈어요. 시부모님은 제가 일하느라 바쁘다며 특별한 일 아니면 시댁에는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따로 연락도 안 하셨어요. 저 불편한 거 싫으시다고요. 저는 별로 불편할 것도 없는데도 저를 먼저 많이 배려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더라고요. 명절 때도 어머님 혼자 음식 준비 다 하시고 저는 못하게 했습니다. 식사를 하더라도 저는 손에 물 한 방울 못 묻히게 하시고 웬만하면 그냥 나가서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풍문으로 들었던 시집살이의 시자도 모르게 잘 해주셨고 저도 그런 시부모님이 감사해서 제 딴에도 더 잘하려고 했어요. 남편은 남은 대출도 갚고 시부모님 생활비까지 내야 했기 때문에 받는 월급을 많이 썼는데요. 저는 그렇게 쓰고 남는 돈은 당신 필요한 데 쓰거나 용돈 하라고 했고 생활비는 제가 전담해서 다 냈습니다. 저도 광고회사에 다닌 지 10년 됐기 때문에 직급도 있었고 연봉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엄마가 남겨주신 유산도 꽤 됐기 때문에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집 생활비는 제가 전반적으로 다 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한 번씩 따로 시부모님 선물을 드리거나 용돈도 드리기도 했어요. 생활비와 별개로요. 시부모님이 쓰시는 오래된 가전을 나서서 바꿔드리기도 했죠. 제가 그런 걸 먼저 챙겨드리면 시부모님은 미안해하시고 고마워하셨죠. 매달 생활비도 받는데 뭐하러 이런 것까지 챙겨주느냐, 저를 볼 면목이 없다고요. 저는 아니라고, 가족인데 저한테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우리 지호가 결혼을 참 잘했다며
딱 너 같은 며느리를 얻고 싶었다며 제 칭찬을 침이 마르도록 하셨어요. 남편하고도 잘 지내고 시부모님하고도 사이가 좋고 그렇게 저는 만족도 100%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8개월 정도 되었을 때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도 너무 기뻐했고 시부모님은 특히 말도 못하게 기뻐하셨죠. 아들이든 딸이든 다 좋다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하셨어요. 저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가족의 모습이 점차 완성되는 것 같았죠. 저는 남편에게 임신 기념 겸 시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가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을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어디 잘 안 다니시니 적적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남편은 좋은 생각이라며 시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시부모님은 제가 임신 초기니까 어디 멀리 가는 건 안 될 것 같고 좀 가까운 근교에 있는 곳으로 갔다 오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2시간 정도 거리의 펜션을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호텔로 할까 하다가 제가 이왕이면 풀밭이 있는 예쁜 펜션을 가고 싶다고 했거든요. 남편은 근사하고 멋진 펜션을 예약했고 사진을 보여드리니 시부모님도 좋아하셨어요. 식사는 근처 맛집에서 하기로 하고 간단히 먹을 것을 챙겨서 주말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발할 때는 분명 날씨가 맑았고 일기예보상으로도 괜찮았는데 막상 도착해서 보니 비가 꽤 세차게 오는 겁니다. 원래는 인근에 있는 관광지도 가보려고 했는데 비가 꽤 오는 바람에 못 가게 되었죠.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원래 가려던 맛집이 있었는데 전화를 해보니 공교롭게 개인 사정으로 임시 휴문날이더라고요. 인근 마트에 가서 장을 봐서 숙소에서 해먹자고 했고 시부모님과 함께 가장 가까운 마트를 가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고기를 골라서 오신다고 했고 저와 남편은 다른 필요한 걸 고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트에서 한창 이것저것 고르고 있는데 누군가 아는 체를 하는 겁니다. 지호야! 저희 남편 이름이 지호거든요. 누구지 싶어서 쳐다보니까 처음 보는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이런 데서 다 만나지? 대박이다. 그 여자는 웃으면서 남편한테 아는 체를 했는데 그 순간 남편 얼굴이 무슨 저승사자라도 본 양 새하얗게 질리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누구지 했는데 그 여자가 먼저 결혼한 와이프분? 안녕하세요. 저 지호 사촌 누나예요. 그러는 겁니다. 사촌 누나라길래 저도 깜짝 놀라서 인사를 했죠. 어머, 안녕하세요. 네, 그때 결혼식도 못 가보고 처음 뵀네요. 너무 예쁘시다. 지호 능력 좋네. 그 사촌 누나는 막 혼자서 웃고 박수까지 치더라고요. 남편은 여전히 당황한 눈치고요. 남편이 그러든가 말든가 사촌 누나는 말을 이어갔죠. 놀러 온 거야? 부부끼리? 아니, 엄마 아빠도. 어머, 삼촌이랑 숙모도 있으셔? 어디? 하면서 막 둘러봤는데 저 멀리서 시부모님이 고기를 들고 오시다가 그 여자를 보고 역시나 흠칫 놀라시더라고요. 이런 데서 나 만나니까 놀라셨나 보다. 하더니 시부모님 있는 쪽으로 막 달려가서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틈에 남편에게 물었죠. 사촌 누나분 성격 너무 좋으시네. 우리 결혼식 때는 안 오셨던 거야? 왜? 바빠서겠지. 근데 안 친해? 사촌끼리? 별로. 친화력 엄청 좋으신데? 근데 당신 왜 이렇게 얼어있어?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렇긴 하지.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냐? 이 시골에 있는 마트에서. 근데 사촌 누나분도 놀러 오신 건가? 그 여자는 저희 시부모님을 모시고 저희 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제가 실은 사진 작가거든요. 어머, 정말요? 네, 그래서 일 없으면 출사하러 종종 다니는데 요 근처에도 사진 찍으러 잘 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마주치는지. 아, 그러게요. 숙소 잡았어요?
네, 여기서 10분만 더 가면 있는 펜션인데. 아, 거기 이쁘죠? 아, 근데 나는 큰일이네. 왜요? 숙소를 미처 못 잡았는데 이 인근 숙소는 거의 예약 마감이네요. 시내 쪽으로 가려고 하기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운전하기가 힘들 것 같고. 아,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어차피 숙소 예약해뒀으니까 같이 가실래요? 독채 펜션이라 넓기도 하고 방도 많아요. 추가 인원이야 현장 결제하면 되는 거니까. 제 말에 그 여자는 화색이 돌더라고요. 어머, 그래도 돼요? 당연하죠. 남도 아니고 저희 남편 사촌 누나신데. 사촌 누나도 어쨌든 시댁 식구 중 하나니까 제 딴에는 잘 보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부모님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그렇게 하는 편이 좋겠죠. 글쎄, 여기 오다가 보니까 호텔하고 뭐 좀 있던데 그런 데서 묵는 게 낫지 않니? 서로 불편할 텐데. 숙모, 그런 데는 호텔이 아니라 모텔이에요. 여자 혼자서 모텔에서 자기는 좀. 그래서 저도 그랬죠. 그럼요. 게다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시설도 너무 오래돼 보이고 외지고 여자 혼자 가서 묵기에는 좀 위험해 보여요. 그냥 저희 펜션 같이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지금 바로 갈 거예요? 네, 장도 다 받고. 고마워서 이거 장 본 건 내가 계산할게요.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리 줘요. 그러면서 사촌 누나는 카트를 끌고 가더라고요. 저는 친척을 만났는데도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 시부모님과 남편이 의아했습니다. 남편 말로는 너무 당황했다는데 이렇게 계속 당황할 일인가 싶기도 했죠. 그래서 한편으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친척인가 싶기도 했어요. 왜 친척들 중에서도 껄끄럽고 사이가 안 좋은 친척 사이도 많잖아요. 그런 건데 제가 눈치 없이 같이 숙소 가자고 한 건가 싶었죠. 그래서 숙소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혹시 껄끄러운 친척 사이인데 내가 눈치 없이 데리고 온 거냐고요.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랍니다. 그냥 자기나 부모님이나 놀라서 그런 것 뿐이라면서요. 어쨌든 펜션 자체가 크고 방도 여러 개라서 그 사촌 누나가 지낼 방도 있었어요. 다행이었죠. 간단하게 씻고 1층 주방에 모여서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사촌 누나는 저희 어머님께 이것저것 잘 물어보시는데 어머님은 거의 단답으로 대답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평소에 잘 웃으시고 말도 부드럽게 하시는 분인데 왠지 그 사촌 누나에게는 차가워 보여서 의아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다 같이 저녁 식사도 하고 이런저런 대화도 했어요. 저는 임신을 해서 못 먹지만 시부모님과 남편 마시라고 술도 준비해왔는데 시부모님은 너무 피곤하시다며 일찍 들어가 잔다고 하시더라고요. 술도 안 드시고요. 모처럼 놀러 왔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관광지는 가보지도 못하고 술도 안 드신다고 하고 분위기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좀 속상하더라고요. 하여튼 시부모님은 먼저 방에 들어가셨고 사촌 누나와 남편, 저는 남아 있었는데요. 남편도 몸이 안 좋다고 술을 잘 안 먹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도 감기 기운이 좀 있다며 들어가 자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촌 누나도 있는데 일찍 들어가 잔다고 하니 제가 괜히 민망하더라고요. 몸이 많이 안 좋아? 그래도 누나분도 있는데. 아까부터 좀 안 좋았어서 자기도 일찍 자. 누나도 일찍 자고. 그리고는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좀 민망해서 사촌 누나 눈치를 봤는데 오히려 누나는 별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들어가서 쉬고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사촌 누나만 혼자 냅두고 들어가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좀 남아 있었죠. 사촌 누나는 혼자서 자작을 하더니 저에게 묻는 겁니다. 올케는 결혼해서 행복해? 아, 네. 지호가 잘해줘? 저는 그렇다며 웃었습니다. 올케도 참 정성이다. 시부모님 모시고 여행도 오고.
제가 실은 임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임신 기념차 여행을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사촌 누나는 아무런 말이 없이 술잔만 보고 있더라고요. 보통은 누군가 임신 소식을 전하면 그렇느냐 축하한다 정도는 얘기해 줄 텐데 그 누나는 아무런 대꾸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지호 결혼한다고 해서 청첩장은 받았거든. 근데 일이 바빠서 결혼식은 못 갔어. 오늘 보니까 올케가 인상도 좋고 우리 지호랑 지호 부모님한테도 잘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놓여. 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좋게 보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내가 뭐라고. 그러더니 내 얘기 좀 해도 될까? 나는 전에 결혼 약속했던 남자가 있었어. 꽤 오래 만났어. 6년 정도? 네. 그 남자랑 동거도 꽤 오래 했는데 실은 내가 암에 걸렸어. 암이요? 어머 정말요? 저는 좀 놀랐는데 사촌 누나는 덤덤히 말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완치 판정 받았어. 조심하곤 있지만 어쨌든 암에 걸리고 그 남자랑 헤어졌어. 내가 헤어지자고 했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남자를 잡고 있는 게 욕심 같았거든. 사랑했기 때문에 오히려 헤어지려고 했던 거지. 그런데 그 남자랑 그 남자 부모님이 그러대. 치료 열심히 받고 다 나으면 결혼하라고.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치료 열심히 받으라고. 서로 싫어서 헤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신 거지. 그 집에서 나는 이미 며느리였고 그 남자의 아내나 다름없었거든. 혼인신고만 안 했다 뿐이지. 어쨌든 치료받고 돌아오라고 하니까 고맙더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랬어. 다 나으면 꼭 돌아오겠다고. 그리고 열심히 항암 치료받고 항암 치료라는 게 정말 힘들거든. 그래도 참고 견뎠어. 깨끗하게 다 나아서 돌아가서 그 남자랑 결혼도 하고 시부모님하고 잘 지낼 생각이었지. 그런데 그 와중에 그 남자는 결혼을 했더라고. 어머, 정말요? 내가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았대. 나으면 돌아오라고 해놓고 그냥 한 말이었던 건지. 내 입장에선 너무 기막히고 억울하지. 내 딴에는 그 남자를 너무 사랑했기에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헤어진 거였는데 정작 그 인간들은 내가 아프자마자 바로 나를 버리고 갈아탔더라고. 나도 그래서 후회해. 내가 암에 걸렸든 뭐든 헤어지지 말고 그 남자 꽉 붙잡고 있을걸. 왜 착한 병에 걸려서 헤어지자고 했나 싶고. 왜냐면 우리는 단순한 연인 사이가 아니었어. 내가 그 남자에게 물심양면 최선을 다했거든. 내가 돈이든 마음이든 뭐든. 그랬기에 그 인간들이 날 배신하고 모른 척하는 게 너무 슬프고 괴롭고 비참하고. 참 너무하네요. 상처가 크셨겠어요. 되돌리고 싶어. 내 걸 다시 찾아오고 싶어. 저는 슬퍼 보이는 사촌 누나를 보며 나름 위로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배신하는 사람들이면 언제든지 배신을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올케가 뭘 알아? 네? 올케는 몰라. 그 남자랑 나랑 그 부모랑 나랑 얼마나 끈끈한 사이였는지. 그래, 남들은 쉽게 욕할 수 있겠지. 근데 나는 냅다 욕 한 번 지르고 잊어버리자 그렇게 못하겠어. 라면서 도리어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얘기 들어주고 제 딴에는 위로되라고 한 말인데 저한테 날석에 말하길래 그냥 입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어색하게 10분 정도 있었어요. 물론 저도 별로 더 있고 싶진 않더라고요. 어색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얘기했죠. 저 시간도 좀 늦었고 내일 여기저기 가볼 생각인데 이만 자는 게 어떨까요? 술도 많이 드신 것 같고. 그 말에 사촌 누나는 한숨을 쉬더니 손을 젓더라고요. 먼저 들어가 자. 나는 이것까지만 더 먹고 들어갈 거니까.
네, 그럼 저는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에 남아있을 사촌 누나가 조금 걱정이 되었지만 애도 아니고 적당히 마시다가 알아서 들어가겠지 생각하며 저도 잠을 청했어요. 그런데 한 두어 시간이나 잤는지 잠이 확 깨더라고요. 제가 평소에도 잠기가 밝고 종종 깨는 편이긴 한데 그날도 눈이 확 떠지는 겁니다. 다시 자보려고 뒤척거렸지만 잠도 안 오고 목도 말라서 물이나 마시고 오려고 일어났죠. 시계를 보니 2시간 정도가 흘렀고 설마 아직도 거실에서 마시고 있진 않겠지? 사촌 누나분도 방으로 들어가셨겠지 생각하며 문을 열려는데 저는 문을 열다 말고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사촌 누나가 굳은 얼굴로 현관 쪽에 서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소리 지를 뻔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어머님까지 방에서 조용히 나오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엄청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사촌 누나분은 뭔가 화가 난 듯도 했죠. 사촌 누나분이 먼저 현관문을 열고 나갔고 어머님은 고개를 숙이고 따라 나가시더라고요. 그 분위기와 상황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때가 새벽 2시 정도 됐을 때인데 이 밤에 사촌 누나분과 어머님이 왜 밖을 나가시는 건지 그리고 왜 어머님 표정이 저러신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직감적으로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몰래 따라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밖을 나와보니 다행히 비는 그쳐있고 어머님과 사촌 누나분은 안 보이더라고요. 이 밤에 어딜 갔나 싶어서 살짝 마당을 둘러보던 차에 갑자기 한켠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다가가 보니 어머님과 사촌 누나가 마당에 있는 오두막 벤치 같은 데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근처로 조금 다가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밤인데다 주변이 조용해서 대화 소리는 다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대화를 들어보니 사촌 누나분은 술도 좀 취해 있고 흥분하신 것 같았고 어머님은 잘못이라도 하신 듯 고개를 숙이고 계셨죠. 사촌 누나가 좀 격앙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님에게 뭔가 화가 난 듯 했죠. 제가 여기까지 따라오게 만드세요? 연락 끊어버리면 제가 못 찾을 줄 아세요? 저 다 찾을 수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찾아낼 수 있고 지호는 물론 지호 와이프까지도요. 연락 끊은 게 아니라 끊으셨잖아요. 제가 보낸 문자에 답장도 안 하고. 몰랐어. 연락 온 줄.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라고 여기 오고 싶어서 왔겠어요? 지호랑 저 여자랑 저러고 있는 거 제 눈으로 보는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 남자가 딴 여자랑 결혼해서 시시덕거리는 꼴을 직접 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내 남자라니? 저는 너무 놀라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저 여자는 사촌 누나가 아닌가 생각했죠. 손발이 떨려오고 심장도 마구 쿵쾅거렸습니다.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아요. 가족들 다 깨워서 모조리 얘기해버리고 싶어요. 그렇게 할까요? 저 할 수 있는데. 진정 좀 해라. 어쩌실 생각인데요? 저한테 좀 기다려달라면서요. 도대체 어머님 무슨 생각인데요? 이대로 젖도 없는 사람 취급이라도 할 거예요? 이렇게 놔두면 제가 포기할 것 같아요? 아니야, 그런 거. 나한테도 생각이 있어. 얘기해보세요. 너 오랫동안 항암 치료 받는다고 임신 안 된다고 그랬지. 그런데요? 세아기, 아니 연아가 지금 임신했다. 알아요. 그 여자가 자기 SNS에 임신 사실 올려서 저도 알고 있었다고요. 그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여자가 사촌 누나가 아닌 것도 너무 충격인데 제 SNS까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몰래 감시하고 염탐했던 거죠. 도대체 저 여자의 정체가 뭘까 하던 차에 문득 아까 그 여자가 푸념처럼 제게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6년 사귄 남자친구와 그의 부모에게 배신당했다는 얘기요. 그럼 그 남친이 내 남편이란 말인가? 그 순간 너무 큰 충격으로 배까지 당겨오더라고요. 저는 당장이라도 숙소로 돌아가 쉬고 싶었지만 도대체 무슨 얘기를 더 할까 싶어서 자리를 뜰 수가 없었어요.
애기 낳고 나면 최대한 이혼시키는 쪽으로 노력해보마. 이건 또 뭔 소린가 했습니다. 그 여자랑 이혼시킬 거라고요? 그래, 우리도 노력을 해보마. 대신 그 애는 너랑 지호가 키우면 되잖니. 너네 애도 없는데 그 애를 너네가 키우면 되잖아. 말은 쉽네요. 그 여자가 쉽게 이혼해 준대요? 애 주고 간대요? 방법을 찾아봐야지. 무슨 방법이 없겠니? 연하게 어차피 부모도 없는 애고 무슨 방법을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거야. 뭐 적당히 남자 있는 것처럼 꾸며서 뒤집어 씌워서 이혼시킬 수도 있는 거고 방법이야 많지. 어머님 그 말 진짜예요? 진짜 그 여자랑 이혼시키고 저랑 지호 씨랑 결혼시킬 거냐고요? 그래, 그럴 생각이다. 솔직히 네가 우리한테 해준 게 얼만데 우리 그런 거 안 잊었어. 잊으시면 안 되죠. 지호 씨 저렇게 좋은 회사 다니는 것도 결국 다 제 덕인걸요. 알다마다. 그것뿐이에요. 지호 씨 유학비도 제가 다 냈고 어머님 아버님 생활비에 저희 부모님한테 정말 몹쓸 짓 한 겁니다. 저희 집 재산 다 퍼다가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지호 씨한테 갖다 바친 거예요. 그렇게 지호 씨 뒷바라지 한 거라고요. 아시죠? 말 안 해도 다 알지. 저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지호 씨 위해서 저 암 걸렸다고 했을 때 먼저 헤어지자고 했어요. 너무 괴로워도 그러자고 했다고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치료 잘 받으라고, 받고 꼭 돌아오라고, 돌아오자마자 지호랑 결혼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 저 그 약속 하나 믿고 이 약 물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버텨서 돌아온 결과가 이건가요? 그런 말이라도 하지 마시던가요. 어떻게 다른 여자랑 홀랑 결혼해버리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내가 쓴 돈이라도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나중에라도 저랑 결혼시키겠다고, 지금 여자랑은 이혼시키겠다고 하셨죠. 저 또 배신하시면 가만 안 있어요. 저 죽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이판사판이고요. 제가 뭘 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 여자가 애 낳고 1년 안에 반드시 이혼시키세요. 1년이요. 더 이상은 저도 못 기다려요.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셨고 그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얘기를 들은 저는 충격의 도가니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왔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비틀비틀 거리다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머리가 핑핑 도는 것 같았고 그 후의 기억이 잘 안 나요. 다시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이 옆에 있었는데 그 인간들 얼굴만 봐도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려는데 제가 정신을 잃은 사이 유산까지 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부모에게 배신당한 것도 모자라 충격으로 뱃속에 아이까지 잃은 거였죠. 너무 힘들었고 남편도 시부모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부모에게 악을 질러가며 따졌어요. 내가 다 들었다고요. 니들이 뭔데 사람을 이런 취급하느냐고요. 절대 가만 안 있을 거라고 악에 받쳐 소리를 쳤습니다. 남편도 시부모님도 미안하다고 울면서 빌더라고요. 그때는 그 미친 여자 달래려고 한 말이지 진심이 아니라면서요. 그 여자한테 부모도 없는 저랑 이혼시키고 애 뺏을 거라더니 이제 저한테는 그 여자 달래려고 한 말이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와중에 혹시나 싶어 핸드폰 녹음을 몰래 켰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그 시부모가 하는 말을 다 녹음했죠. 연아 너도 다 들었으니 알겠지만 그래 맞다. 사촌 누나 아니고 지호 예전에 사귄 여자애야. 집에 돈이 꽤 많아서 지호 유학비 도와준 것도 맞고 우리한테도 꽤 도움 준 거 맞아. 우리도 그런 게 다 너무 고마웠고 당연히 결혼시키려 했어. 그런데 암에 걸렸다고 헤어지겠다더라. 우리 입장에선 그런다고 어떻게 헤어지라고 하겠니. 치료하고 완치되면 돌아오라고. 그러고 지호랑 결혼하라 그랬어. 그러고 나서 연락이 끊겨서 몰랐어. 치료받다가 어떻게 된 줄 알았어. 그런데 다 잊고 지내려는데 너랑 지호랑 결혼 얘기 오갈 때 다시 연락이 온 거야. 자기 완치됐다고 지호랑 다시 결혼하겠대.
우리 입장에선 날벼락이지. 물론 우리도 책임지지도 못할 그런 말을 한 건 잘못했지만 그때 상태가 꽤 심각하다고도 했고 정말 돌아와서 결혼시켜달라 할 줄은 몰랐다. 결혼시키고 나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러길래 어쩔 수 없이 달래려고 이혼시키고 너랑 재혼시키겠다 그랬던 거야. 그 후로 수시로 연락하는데 애가 아픈 사이에 사람이 완전 달라진 거야. 예전엔 안 그랬는데 뭔 일이라도 낼 것처럼 눈빛이 변했더라고. 무슨 사이코처럼. 그런 애한테 시달린 나는 오죽하겠니. 그래서 어르고 달래가면서 있었던 건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연락을 끊었더니 어떻게 알고 우리 놀러가는 데까지 이렇게 찾아온 거야. 너한테는 사촌 누나니 뭐니 하면서 우리도 얼마나 소름이었는 줄 알아? 어머님의 말을 듣는데 헛웃음밖에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 낳으면 저 이혼시키고 아이 키우라고 하신 거예요? 그냥 달래려고 한 말이라니까. 진심 아니야. 그래 여보, 나 그 여자랑 다시 잘 되고 싶은 생각 없어. 고마운 건 맞지만 이미 헤어졌고 나는 당신밖에 없어. 입 닥쳐. 당신이나 어머님 아버님이나 소름 끼쳐. 여보, 저한테는 또 이렇게 말하고 그 여자한테는 딴소리 하시려고요. 아니다. 나한테 다 생각이 있어. 우리 지호가 내년쯤에 해외지사로 발령날 계획이 있어. 그때 너랑 해외로 가면 되겠다 싶더라고. 그럼 미경이 걔도 더는 못 따라오지. 우리는 비록 여기 남아있어도 그건 우리가 알아서 감당할 거고 너랑 지호랑 우리 손주는 외국으로 보내면 되겠다 싶었던 거야. 정말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 여자랑 저 오가면서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달래는 척 속이고 제가 그토록 좋아했던 시부모님의 진짜 실체를 알게 되니 무서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 결국 우리 부모님이랑 내가 미경이한테 받은 돈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니까 그 돈만 돌려주면 그 여자한테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 좀 있잖아. 그걸로 그 여자가 우리 부모님한테 준 생활비랑 내 유학비 계산해서 보내주면 더 이상 이렇게 끌려다니지 않아도. 그 말에 저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이 마구 나더라고요. 단체로 미쳤어? 나더러 그 돈까지 주라고? 내가 약 먹었니? 나 너랑 헤어질 거야. 근데 내가 왜 너랑 네 부모가 쓴 돈을 갚아줘야 돼? 여보, 그 여자가 미친 여자고 나랑 우리 부모님은 피해자야. 피해자 같은 소리 하네. 내가 보기엔 나하고 그 여자가 피해자야. 그 여자 속에서 등골 빨아먹고 팽했다가 이제 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너랑 네 부모가 왜 피해자야? 말 다 했어? 화난 건 알겠지만 말이 너무 심하잖아. 니들이 한 짓이 더 심해. 그 여자가 미친년이라고. 설령 그렇다 한들 당신들은? 그 여자가 미친년이면 당신들은 소름 끼치는 사기꾼들이야. 당장 꺼져. 당장 나가. 저는 악을 질러대며 남편과 시부모에게 주변에 보이는 것들을 닥치는 대로 던졌습니다.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그 배신감, 괴로움, 정말 말도 못합니다. 저런 소름 끼치는 인간들을 가족으로 알고 살았구나 싶고요. 저는 퇴원하자마자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펑펑 울면서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얘기했고 변호사도 경악하더라고요. 저는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걸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에게까지도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행동은요. 그 여자에게 제가 녹음했던 녹음 파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먼저 SNS를 통해서 저에게 연락을 했었고 저는 할 얘기가 있으니 연락처를 달라고 했어요. 그 여자는 저한테는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자기도 너무 악에 받쳐서 그랬다 어쩐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들었으니 알겠지만 지호 씨랑 자기는 헤어질 수 없는 사이라며 어차피 유산도 했으니 그참에 이혼해달라고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혼해주겠다고. 그 인간 데려다가 살라고. 그런 미친 짓까지 버리면서까지 갖고 싶은 남자면 그렇게 하라고. 근데 이거 듣고도 그 남자랑 살겠다 어쩐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다고요. 그리고 그날 남편과 시부모와 제가 나눴던 그 대화 파일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대화 파일을 받은 그 여자는 더 이상 연락이 없었어요. 엄청 충격을 받았겠죠. 미친년이다, 사이코다. 돈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내년에 애 낳고 외국으로 도망가 버려라. 그러면 지가 어떻게 찾겠느냐 등등 그 얘기를 들은 그 여자도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또다시 배신을 당한 거니까요. 저는 남편과 전 시부모가 너무 지긋지긋해서 하루라도 빨리 소송 끝내고 인연 끊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열받아도 그냥 조용히 끝내고 싶었죠. 그런데 저와 달리 그 여자는 제가 보내준 녹음을 듣고 횟가닥 돈 것 같더라고요. 그 여자는 남편 회사에 찾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성지호와 성지호 부모에게 당했던 일, 썼던 돈 내역까지 다 써서 회사에 뿌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또다시 배신 당했다면서 남편 앞에서 커터칼로 중내만에 소란까지 벌였답니다. 당연히 남편의 회사는 통째로 뒤집어졌죠. 게다가 그 여자가 커터칼로 난동을 피우다가 본인 손까지 그어서 피까지 나고 아수라장이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경찰에 구급차까지 왔다고 했어요. 그것뿐인가요? 그 여자는 남편의 회사 홈페이지에도 지속적으로 남편과 그의 부모가 한 짓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를 고소하겠다고 했지만 그 여자는 얼마든지 고소당하겠다며 분풀이를 제대로 한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엄청난 소문에 시달리다가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맨정신으로 다닐 수가 없었겠죠. 남편은 그 여자 상대로 결국 고소를 했고 그 여자도 남편 상대로 자기가 뜯겼던 돈에 대해서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본인의 자의로 준 돈이라서 돌려받긴 힘들 수도 있겠지만 진흙탕 싸움이라도 해보겠다 이거 같더라고요. 남편은 제2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에 그 여자와의 법적 다툼 그리고 회사까지 잘리고 소문까지 일파만파 퍼지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울면서 소송 취하해달라. 자기랑 자기 부모님이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다. 저만이라도 소송 취하해달라 어쩐다 하는데 듣는 저는 코웃음이 쳐졌어요. 남편과 시부모의 행동이 끝까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100번 양보해서 그 여자가 돌아올 줄 몰랐던 틈에 저랑 결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본인들이 쓴 그 여자 돈은 돌려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는 편이 그 여자한테도 마지막 예의는 다하는 거고 깔끔한 편이었으니까요. 돈이 없으면 대출을 하든 뭘 하든 도움 받았던 돈은 돌려줬어야 그 마무리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 돈이란 돈은 다 받아 쓰고 이제 와서 모른 척하니 그 여자도 미치고 팔짝 뛰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 여자도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시부모와 남편 하는 짓을 보니 안 미치는 게 더 용하겠더라고요. 게다가 그 여자 앞에서는 달래가며 제 애 뺏고 이혼시킬 거라고 부모도 없어서 이혼시키기 쉬울 거라고 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고 제 앞에서는 그 여자 미친년이고 사이코라면서 몰래 도망가라 그러고 그 여자랑 저 오가면서 상황을 덮으려고만 했던 거잖아요. 본인들 한 짓이 있는데 억울하고 힘들다고 호소할 것도 없더군요. 남편도 시부모도 소송에 시달리고 힘들어서 곡소리가 난다고 하던데 저는 본인들이 다 감당해야 될 일이고 오히려 저와 그 여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야말로 남편 믿고 결혼했는데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본인들이 저지른 짓은 생각도 못하고 그저 그 여자와 저만 욕하고 본인들은 피해자라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끝까지 답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재판 마무리 단계이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제 승소로 끝이 날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재판이 다 끝났으면 합니다. 나는 따뜻한 가정을 원했을 뿐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예전에 엄마가 돌아가신 일에 비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싶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만한 일도 아니고 그냥 훌훌 털어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훌훌 털어버리려 합니다. 어차피 그 여자가 머리 풀고 칼춤 추고 있으니 복수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사람 진심을 함부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본인들도 큰 코 다친다는 것을 언젠가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 외로움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달래지 않을 겁니다. 저도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잘 이겨낼 거예요. 거짓된 가족보다는 외로운 저 혼자가 더 나을 테니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